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스쿨존이었고 또 우회전 사고였습니다. 사고 장소에는 우회전 신호등까지 있었는데 버스가 이 신호도 어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초등학생은 올해 8살인 조은결 군입니다. 조 군의 부모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면서 아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진 사고 현장에 송정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시내버스 한 대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초록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조은결 군은 이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이튿날 비극을 애도하는 국화와 생전 은결이가 좋아했을 인형, 과자 등이 놓였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이처럼 숨진 어린이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우리 애기 좋은 데 가서 차 없는 데 가서 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가는 길입니다. 신호등에는 손글씨 편지도 붙었습니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교하고 있었을 텐데. 교차로 인근 공사장 울타리까지 시민들의 추모글로 가득합니다. 해맑게 웃는 셋째 아들 은결이의 영정 앞에서도 부모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평소 안 먹던 아침밥도 씩씩하게 비우고 학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계란 후라이에 엄청 비벼서 잘 먹고 엄청 씩씩하게 잘 갔어요. 평상시에 하지도 않던 그런 행동을 하고 학교를 갔죠. 너무나 기특했는데. 신호를 지켜 길을 건너도 이처럼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또 무슨 소용이냐고 항변합니다. 사고 현장을 제가 목격했었거든요. 너무 아파해 보였어요. 민식이법이나 있으면 뭐 하나요? 계속 사건은 터지는데.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운전치사, 즉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현재 전국 52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곳들을 골라서 설치한 건데 이마저도 무시해서 어제 같은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현장에선 오늘도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도 가봤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무시했던 우회전 신호. 참극이 벌어진 하루 만인 오늘도 위반 차량이 속출합니다. 차량 정지선을 넘어서는 건 기본. 보행자 초록불을 무시하고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는가 하면 어제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우회전 빨간불을 무시한 채 방향을 트는 화물차도 있습니다. 이런 우회전 신호등은 1년에 3번 이상 사고가 났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됩니다. 차량은 초록색 화살표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노란불이나 빨간불에는 멈춰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기도 성남시의 삼거리. 차량 정지선을 앞두고 노란불이 켜지면 멈춰야 하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며 빨간 신호에 우회전하는가 하면 차량 2대가 노란 신호에 꼬리를 물고 횡단보도를 통과합니다. 앞차를 따르다 빨간불이 됐는데도 급하게 우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어긴 차량은 30분 동안 넉 대였습니다. 노란불에 앞차를 뒤따르지 않고 멈춰선 운전자는 빨리 가라는 뒷차의 경적 소리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저도 몇 번 겪어봤지만 뒤에서 빵빵 거리는 차들이 황색 신호 막 무시하고 가는 차들도 좀 많나요? 네, 많더라고요. 초록 화살표가 노란 신호로 바뀔 때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속도를 내 서둘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땐 서행을 하기 때문에 노란불에 속도를 내는 건 사실상 위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행 운전해야 됩니다.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하는데 황색 신호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 멈췄다라는 것 자체가 서행 운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올해 3월까지 전국에 13개였던 우회전 신호등은 현재 52곳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앞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사흘 전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새들어 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숨진 전세 사기 피의자 김모 씨의 피해자였습니다. 부검 첫 소견상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2억 원 넘는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로를 하다 건강을 해친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 지난 8일 30대 여성 세입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1,1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던 김모 씨. 세입자들의 피해가 한창 드러나던 지난해 10월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김 씨와 3억 원의 2년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자 이 씨도 이달 말로 만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구두소견상 이 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 유족은 평소 지병이 없던 이 씨가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를 인식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2월 이 씨가 지인과 나눈 온라인 대화.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서 힘든데 경매와 소송이 웬 말이냐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씨가 2억 원 넘는 대출금을 갚으려고 발버둥 쳤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빌라 내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을 계획하는가 하면 언론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와 소송 비용에 빚은 불어만 갔고 결국 본업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날 오전에도 대출 기간 연장 상담을 위해 은행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해법이 막막한 현실을 되새겼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각자가 힘들어하는 이 현실, 이자 갚아야 되고 소송해야 되고 이거 구제해달라는 겁니다. 온전히 혼자 다 감당하라고 하는 거는. 특히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수사가 불가능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해달라는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긴커녕 빚만 늘어나는 현실. 피해자들은 나는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청년의 죽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들려온 비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푼 안 쓰고 어렵게 모은 전세 자금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날린 사정은 대부분 피해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턱없이 낮아서 전세 대출을 갚고 나면 저는 10년간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잃습니다. 집주인을 만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험도 들었지만 여전히 제도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중개인이 보여준 매물을 믿었고 건설사를 믿었는데 결국은 사기였습니다. 건설사까지 연루되어서 일반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고 연락을 피하는 집주인을 직접 찾아 나섰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살까지도 생각했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변호사를 몇 군데 찾아다니며 알아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의 의뢰를 피하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허점을 드러낸 전세금 보호제도. 전세 사기가 불거진 직후부터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변한 건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아서 경매도 진행되지 않고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5,209건. 정치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야의 협상은 어제까지 3번 결렬됐습니다. 10년을 준비해온 저의 꿈이 비록 6개월 만에 모두 무너졌지만 저는 목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처리수,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이 이미 다 처리된 물이라는 뜻이겠죠. 일본은 줄곧 다른 나라에 이 표현을 써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우리 시찰단은 채 꾸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용어 변경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어 정정부터 좀 필요한데 엄밀하게 오염 처리수죠.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되죠. IAEA가 오염수 방류하게 내두겠습니까? 그동안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해왔습니다. 처리수라고 불러야 한다는 건 일본의 오랜 주장입니다. 2년 전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된 물로 표기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한국 측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 공개 반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찰단이 구성되기도 전에 일본 요구를 다 들어주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올 여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주변국은 물론 태평양 도서국가들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为什么不直接向日本国内排放核污染水，或将其用作农业工业用水，而要向海洋一排了之呢？ Japan gave a commitment that in the meantime they will not look at making the discharge of the water until all parties are satisfied that the water is safe. 한일 양국 간 협의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의를 두고도 한국은 국장급 회의, 일본 외무상은 현안 설명회라고 부르는 등 정부 간 온도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진상조사에 착수한 민주당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서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주식 매도 대금 약 10억 원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해 원금과 비슷한 액수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남은 투자금으로 위믹스를 사들였고 2022년 2월 위믹스 코인 120만여 개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업비트와 클립으로 각각 이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평가액으로 87억 원에서 100억 원에 달합니다. 10억 원이었던 가상화폐 투자 원금이 몇 번의 거래를 거치면서 1년 사이 10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이 기간 동안 어떤 가상화폐를 언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상세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도 김 의원에게 코인 거래 내역부터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지 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여당은 김 의원이 여러 가지 코인을 거액으로 투자한 배경에 게임 회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했거나 게임 회사로부터 위믹스를 공짜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조해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자금의 출처와 투자의 규모 등 의혹의 핵심과 관련된 일들을 매일 말을 바꾸고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너무 숨겨놓은 게 많아가지고 다음이요. 뭘 숨겨놨는지 저도 찾기가 힘든데 이 위믹스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현물로 이게 거래가 받았던지 하는 가능성이 지금. 이 경우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좀 밝혀야 되지 않나는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이미 김 의원의 거래를 검찰로 통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FIU 원장은 월 평균 1,000건 정도의 이상 거래가 포착되는데 이 가운데 검찰로 통보하는 건수는 전체의 약 4%로 40건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의혹과 이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월에서 2월 사이 수십억 원 상당 가치의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몇 달 전 김 의원은 개인산업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개인머니는 개인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한 게임 회사가 만든 코인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호재죠. 그 다음 단계는 가상자산을 합법화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게임머니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면 코인의 이렇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법안에도 발의 또는 찬성 표결 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세금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3년 새 증가한 재산은 1억 8천여만 원입니다. 여기엔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벌었다는 9억여 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있음에도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배경엔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으로 이른바 숨어있는 지갑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빨라졌습니다.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재산 공개 관련 법안들은 이미 발의돼서 길게는 2년 넘도록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야는 해당 법안을 이르면 이번 달 내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또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게 정상 참작이 됐다고 하지만 당원권 정지 3개월과 1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가능성 여부가 갈렸기 때문인데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는 예상대로 정치적 해법이 됐습니다.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이 차이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공천 여부를 확정지었습니다. 태 의원은 총선 공천의 불씨를 살렸지만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당적을 달고는 총선 출마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을 일으킨 태 의원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본인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당의 정권사항인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 관여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내용의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은 모두 겸허히 수용한다,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윤리위를 앞두고 두 차례 취소됐던 여당 지도부 회의도 두 사람이 빠진 채 열흘 만에 재개되면서 징계 파장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리위 결정에 대한 비판은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며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윤리위가 핵심을 피해가면서 태 의원과 타협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짜고 치는 고스톱,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무마하겠다는 밑장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건설 노조를 이른바 건폭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정부 여당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건설 현장에 특별 사법 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건설 회사의 불법은 눈 감은 채 건설 노조만 없애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현장 단속 강화를 강조한 이후 석 달 만에 나온 후속 대책은 제도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방해와 금품 요구 등의 불법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합니다. 채용 강요에 대한 제재도 과태료 부과에서 형벌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내 작업 기록 장치를 도입하고 모든 건설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건설 현장에는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 기존 근로감독관이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단속하는 데 무게를 뒀는데 사법경찰을 통해 노조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하여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문제 역시 상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노조를 없애려는 대책만 늘어놓으며 사태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편향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사들의 민원으로 점철되어 있는 후속 대책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대책을 나열했지만 하도급의 하도급, 또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불법 구조를 바꿀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주 체계에도 불법 행위가 없었으면 건설 노조가 그렇게 입김이 세질 수가 없죠. 현장에서 불법 저하도급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찾아내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지금. 건설 노조는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6일과 1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근절 대책까지 발표한 만큼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고 양회동 씨도 이런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건설업체 중에 일부는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업체까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설폭력배, 이른바 건폭 수사를 받다 분신한 고 양회동 씨. 적용된 혐의는 집회와 관련한 노조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이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건설지회 간부 3명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로 8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해를 입었다는 건설업체 5곳을 적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이 피해 업체로 지목한 건설사 5곳 가운데 3곳이 이들의 구속이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을 채용한 건 건설 현장 관행상 팀이나 반으로 고용한 것이고 전임비 역시 조합원 근무 관리를 노조 활동으로 보고 지급했다는 겁니다. 겁을 먹거나 업무가 방해된 적도 없었다며 특히 조합원 채용 등의 과정을 강요나 협박이 아닌 교섭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조합원을 좀 써주시오. 우리 현장이 안 된다. 나중에 쓰게 되면 언제 쓴다고 가라면 8명만 넣어주라. 그렇게 교섭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건설업체는 13곳. 최근 1년 동안 건설노조 조합원이 일했던 곳으로 현장 소장 등 사측 1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탄원서가 노조의 협박을 받아 작성한 게 아닌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 작성하셨을 때 누가 찾아 와서 부탁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정리를 해준 거죠. 혹시 양식을 보내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네, 자유롭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MBC의 확인 취재에도 자발적인 제출을 강조했습니다. 혹시 뭐 강요에 의해서 제출하시거나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달라 했다거나 이렇게 부탁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한 업체는 오히려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현장에 들어오게끔 했다. 뭐 노조가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불미스는 없다. 경찰과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업무방해와 공갈로 몰았다. 노동절인 5월 1일 양 씨는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노조 간부 전원의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피해업체 5곳의 진술 외에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는 등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확연히 안전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의 방역 책임이 시민 개인에게로 옮겨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산세가 거세지던 2020년 2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이어온 코로나 심각 위기 경보가 경계로 낮아졌습니다.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규제에서 마침내 벗어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원래는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단축 없이 곧바로 5일 권고로 바뀝니다. 또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임시선별 검사소와 입국 뒤 PCR 검사 권고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코로나 관련 검사나 치료비 지원은 국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됩니다.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일상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잠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시범 사업 형태로 일부 비대면 진료가 추진되는데 약사단체와 원격 의료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란도 예상됩니다. 대상 환자의 범위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 기관들 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반영해 앞으로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일상 회복을 선언한 오늘 중대본 회의 자리에는 그동안 애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함께했는데요. 정작 의료 현장에선 이들의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간호법을 놓고 빨리 공포해라,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해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치과 의사들도 진료를 중단하고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치과에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예약한 환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집니다. 오늘은 원장님 안 계셔서 진료가 좀 어렵거든요. 한 환자는 뒤늦게 휴진인 걸 알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한 거예요? 의사협회 등이 주도한 이른바 두 번째 부분 파업엔 일부 치과 의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파업을 한다는 거는 최대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대통령께서 꼭 거부권을 행사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를 꼭 기울여 달라는. 다만 실제로 진료를 중단한 병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연대 소속 2천여 명은 국회 앞에서 1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과 의료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면허관리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입니다.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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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라. 간호학과의 교수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라는 겁니다. 간호협회는 내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10만 명이 거리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여에 걸쳐 현행 의료법 체제를 존중하여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단체들의 거짓된 선동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19일. 대통령실은 오는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희입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온 위안부 피해자 95살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다시 법정에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곁에 오늘 머리가 희끗희끗한 변호사 한 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일제감정기 한국인 피해자들을 활발히 변호해온 일본인 법률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입니다. 한국 법정에서 울린 일본어 증언.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하고 법률가로서 일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피해를 폭로한 지 31년째 이용수 할머니는 다시 법정에 나섰습니다. 30년이나 형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해라. 그 옆에 선 한 남성,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일본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입니다. 지난 1998년 일본 시모노세키 1심 법원은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 10명에게 일본 정부가 30만 엔씩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진 못했지만 일본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유일한 역사로 남았습니다. 재판이 번갈아 열린 시모노세키와 부산 지명을 한 글자씩 따 관부재판으로 불린 이 사건 변호사가 바로 야마모토 씨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소송 1심에서 우리 법원은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증인으로 나선 야마모토 변호사는 전범 국가를 법정에 세운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加害国の主権免除を否定する判決が出ています。結論をこの事件にそのまま適用するというのは誤り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일본 역사를 전공한 뒤 차별받는 한국인을 돕게 됐다는 그는 30년 넘게 활동해도 문제가 여전한 걸 보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한국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부추기는 건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安倍政権の時のその妨害をそのまま引き継いでおいて心が痛むと言われてもそれは到底私は理解できません。 재판부는 영국 법률가 등 의견을 더 들은 뒤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죠. 특히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여름에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시가 반지하 폭우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잘 대비해야 올여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이번 대책 얼마나 효과적일지 점검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 시간당 최대 14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서울에서만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3명 등 8명이 숨졌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몰랐는데 여기서 문 막 두드리더라고요. 물이 났다고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올해도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시설 보강에 나섰습니다.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 창문 앞에 무릎 높이의 물막이판과 집 안팎에서 모두 열 수 있는 방범창이 설치됐습니다. 갑작스런 침수 때 물이 들이치는 시간을 늦추고 탈출을 쉽게 하도록 한 겁니다. 계단실에 물이 차오르면은 주 현관문이 안 열리게 되죠. 유일한 탈출구가 창문이 돼요.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으로 교체를 해드린 거죠. 서울의 전체 반지하 가구는 22만 호. 이 중 서울시는 중증 장애인과 노인 등이 사는 취약주택과 침수 이력이 있는 2만 호에 다음 달까지 침수 예방과 대피 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길 땐 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할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 걱정은 여전합니다. 특히 낡은 집들의 배수 상태 등이 열악해 폭우 땐 집안에서도 빗물이 차오른다는 겁니다. 정화조 하수도로 물이 막 쏟아지는데 말이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양수기를 여기다 놓고 말이야 젖자 놓고 이거 놓고 말이야 2대를 놓고 말이야 계속 풀어 있는 거예요. 보증금 지원 대책 역시 그림의 떡일 뿐이란 지적입니다.
1억 2천만 원으로도 지역밖에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5천만 원 무이자 대출해주면 5천만 원에 월세 50, 60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것들을 부담하기가 매우 어려우신 거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침수 예보와 경보 제도를 시행하는 등 올해 풍수의 안전 대책을 오늘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바드가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와 뜨거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례적으로 바드를 한국어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이를 두고 구글의 숨은 전략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합니다. You wish you had posed so it looks like you're really catching the water in your hand. No problem. You can adjust that. 인공지능 챗봇 바드도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하도록 전면 오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와 일본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ard is also becoming available in more languages. Beyond English, starting today, you'll be able to talk to Bard in Japanese and Korean. 사용자가 훨씬 많은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서비스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하는 시연에서도 한국어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어가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이제 뭔가 우리가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과시적으로 좀 보여주고자 하는 행사가 아니었을까. 구글이 한국어 서비스에 공들이는 이유로 토종 업체가 여전히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한국의 검색 시장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글이 바드를 이용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를 앞세워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국 아시아 시장에 조금 더 좀 발을 들이려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는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곧 선보일 예정이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부모의 제사를 누가 지낼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장남이나 장손, 그러니까 남자에게 먼저 기회가 있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성평등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 판결이었다고 반성하면서 15년 만에 판례를 깨고 남동생보다 누나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새롭게 판결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유해를 돌려달라. 지난 2017년 숨진 뒤 납골당에 봉안된 유해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93년 결혼해 두 딸을 낳은 남성은 13년 뒤 다른 여성과 혼외 자식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쪽이 배다른 누나들과 상의 없이 아버지 시신을 화장해 봉안한 겁니다. 법률상 부인과 상속인인 두 딸은 배다른 남동생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속인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를 맡는다. 즉 아들이 우선이라는 2008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15년 만에 과거 자신들이 내렸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장남, 장손 등 남성을 우선한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판례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스스로 정정한 겁니다. 여성 상속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고 아들과 딸 역할의 차이가 없어진 현실도 반영했다며 제사를 누가 맡을지 새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상속인끼리 협의가 어렵다면 남녀나 적자인지 서자인지 따지지 말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사를 맡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법적으로까지 굳어졌던 남성 중심의 관습들을 느리게나마 하나씩 고쳐왔습니다. 2005년 대법원은 여성에게도 종중회원 자격을 줘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뒤집었고 2010년 성별을 이유로 종중 재산 분배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택시를 탄 승객 2명이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꼬박 3시간을 이동했습니다. 택시 요금이 28만 원이 나왔는데 돈이 모자란다면서 송금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에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적어준 전화번호도 가짜였는데요. 이 승객들 결국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해수욕장 앞 도로. 여성 2명이 대전으로 가달라며 택시에 탑니다. 그러면서 교통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카드? 팀원님 후불 교통카드요.
택시는 꼬박 3시간 넘게 달려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는 28만 원. 하지만 교통카드는 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된다고 해서. 그러면서 갑자기 뒤에 차가 온다며 택시에서 내립니다. 차 오나? 뒤에 차가 있다. 근데 잠깐만요. 하는 수 없이 택시기사는 송금을 받기로 했고 연락처까지 받았지만 집에 가서 보낸다는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적어준 전화번호도 가짜였습니다. 아예 전화를 안 받고 그러더니 그 후에는 아예 그 번호가 없는 번호로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택시기사는 택시비도 받지 못한 채 다시 3시간을 달려 밤늦게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속상하셔가지고 이제 술도 한잔 하시고 이제 내가 왜 그랬는지 본인을 약간 한탄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먹튀 승객들은 사흘 만에 택시에서 내린 곳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해서 돈을 가로채려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사비까지 더해서 조직원을 유인했고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20대 딸을 둔 아버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명도 들려줬습니다. 전화금융 사기 일당은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도록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터리가 맞지가 않아요. 배터리가 전화해서 충전 못합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전화 끊지 말고 뒤에 대고 보낼 테니까 됩니다. 아버지는 직장 동료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 일당이 요구한 건 현금 2천만 원, 아버지에게는 1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 1천만 원을 보태 2천만 원 돈다발을 만든 뒤 사진을 찍어 전송한 겁니다. 이를 확인한 일당은 안심하고 접선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접선 장소에 나타나 돈을 받고 도주하던 4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첫 협박 전화를 받은 지 2시간 만입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현금 수거책들을 지시하는데 접선이 된다면 무조건 검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1천만 원을 그냥 보냈었던 거고.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수거책을 맡고 있었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대전과 세종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수거책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이웃집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둘러서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남성은 거리에 있던 중학생들까지 위협했는데요. 이 학생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앞 경찰차 2대가 연달아 달려가더니 10여 분 뒤 반대 방향으로 한 대가 더 지나갑니다. 한 남성이 길에서 마주친 중학생들에게 택시를 잡아달라며 흉기로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현장에서 남성 김모 씨를 붙잡은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근의 한 아파트 주민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는 신고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역시 김 씨였습니다. 이웃인 피해자 집에서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다퉜고 격분한 김 씨가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소음이 엄청 컸어요. 누워있으면 그냥 이 자체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큰일이 아니구나 싶었어 그냥 어제. 조사 결과 김 씨는 4층 피해자 집을 나와 같은 동의 70대 여성과 60대 남성도 해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13층에서 이웃 2명을 살해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옷까지 갈아입고 도주했습니다. 화근은 김 씨가 빠진 인터넷 도박이었습니다. 최근까지 8천여만 원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네 지인들하고 같이 그 고스톱 그걸 치면서 그분한테 돈을 많이 잃고 또 자릿세 그것도 받은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하게 됐다는 그 피의자 진술입니다. 숨진 70대 여성과는 도박을 위해 빌린 휴대전화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천만 원 잃고 나서 뭐 자살하겠다고 뭐
소동을 피우고 막 나 살기 싫다면서 그냥 사고치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중국 동포인 김 씨는 12년 전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국인 명의로 임대된 집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한반도 남부권에 실존했던 고대 국가죠. 가야의 역사를 증명해줄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등재가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장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마리산. 야트막한 능선을 따라 30개가 넘는 고분이 늘어서 있습니다. 봉황 장식이 있는 금동관을 비롯해 집 모양의 도기, 배 모양의 도기는 물론 사슴 모양의 뿔잔까지 이곳에서 5세기 후반 아라가야의 전성기를 알 수 있는 매우 정교한 7천여 점의 유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신라와 백제 사이 한반도 남부권에 터를 잡은 고대 국가 가야는 삼국에 비해 문헌 기록이 매우 부족해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고분군들이 발견되면서 고대 가야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특히 학자들은 수장에 위신을 세워주는 위세품들이 고분마다 비슷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야는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등 여러 정치 세력이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체계를 유지해온 독특한 문명이며 고대 국가의 세력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은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산재해 있는 가야 고분군은 고대 가야국이 연맹체제 국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라와 백제 같은 중앙집권체제 국가들 틈에서 연맹 국가의 존재는 인류사의 특별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도 이런 점에 주목했고 경남과 경북, 전북에 위치한 7개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지리적인 분포, 입지, 구조와 규모, 부장품 등을 통해서 세계유산으로서의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9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합니다. 등재가 성사되면 우리나라는 석굴암, 해인사 장경 판전과 수원 화성 등 16개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자수성가 감동 스토리를 내세워서 의회에 입성했지만 학력과 경력, 가족사까지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미국 하원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13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선거 자금으로 명품 쇼핑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전격 체포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공화당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그가 처음 한 말은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The reality is it's a witch hunt. 산토스 의원은 사기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공소장을 보면 산토스는 선거 자금으로 카드 빚을 갚고 자동차 할부금을 냈습니다. 명품 옷도 사 입었습니다. 투자회사에서 일하며 연봉 $120,000를 받으면서도 코로나 대유행 때 실업수당을 신청해 $24,000를 받아 챙겼습니다. 최고 20년형이 가능한데 산토스 의원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I have to keep fighting to deliver, to defend my innocence, and I'm going to do that. 산토스는 작년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당선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명문대를 나왔다는 것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에서 일했다는 것도 모두 가짜로 드러나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Did I embellish my resume? Yes, I did. And I'm sorry. 심지어 어머니가 9.11 테러 당시 숨졌다고 한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동성애자임을 내세워 표를 얻었지만 여성과 결혼한 적이 있다는 건 숨겼고 유대인이라는 혈통까지 꾸며냈습니다. I think you've heard me say this. I always joke, I'm Catholic, but I'm also Jew-ish, as in ish. 입만 열면 거짓이라는 비난에도 의원직을 포기 않던 그의 정치 생명은 결국 검찰 기소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He's an embarrassmen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동료 의원들도 모두 등을 돌렸지만 산토스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일과 시간이 끝난 병사들이 군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침 기상부터 자기 전까지 일과 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낮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가 끝나면 저녁 시간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정해진 3시간만 쓰고 반납하는 건데 사용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은행 업무나 이런 거 보면서 이때 휴대폰이 있었으면 내가 이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국방부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시간과 사용하는 시간을 시범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은 아침 점호를 마친 아침 7시 전후로 휴대전화를 지급받은 뒤 밤 9시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 근무나 당직 근무, 야외 훈련을 할 때는 휴대전화를 부대나 관물대에 보관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45개 부대 6만 명에게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지하는 시간 내내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식사 시간이나 일과 준비 시간, 개인 자율활동이나 청소 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고 점호나 일관의 근무 시간, 취침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몰래 휴대전화를 쓰거나 보안 규정을 어기는 문제 등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국방부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외출 외박 제한에서 징계까지 강화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병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도박 같은 거에 있어서도 노출될 위험성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괜히 더 많이 소지하게 되면 사진 촬영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국정 과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현역에서 은퇴한 뒤 야구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오재원이 코리안 특급 박찬호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현역 은퇴 뒤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오재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배이자 레전드 박찬호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코리안 특급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전 국민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을 응원하고 그랬던 마음을, 그 감사함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찬호의 경기 해설을 지적했습니다. 한 번씩 나와서 해설하면서 바보 만든 선수가 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악연의 시작은 2012년이었습니다. 당시 오재원은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와 한화에서 뛰던 박찬호와 승부를 펼쳤는데 타구가 자신의 발에 맞고 파울로 인정된 뒤 결국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 해설 도중 박찬호가 이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박찬호는 오재원이 타석에 들어서자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는 선수라며 2년 전 발에 공이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맞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 후 자신이 두산 감독에게 항의했고 오재원도 다가와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팬들에게 큰 비난을 받아야 했던 오재원은 당시 박찬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다 만들어낸 픽션이었고요. 파울볼이 아니면 저는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없었던 내용을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박찬호를 언급한 건 자신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간적인 워딩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피해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 들은 거죠. 앞뒤 상황을 모르고도 박찬호 선수가 얘기를 하면 그 사실이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오재원 SNS와 야구 커뮤니티엔 개인 감정은 이해하지만 오재원이 국민을 거론한 건 부적절했다.
해설이 정확해야 한다는 말엔 공감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박찬호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이달 말 개막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여자 탁구 대표팀 간판 신유빈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벼르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2년 전 생애 첫 세계 선수권 무대는 신유빈에게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손목 피로골절 부상으로 대회 도중 기권했고 이후 2번의 수술과 기나긴 재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휴스턴에서 했을 때는 부상으로 기권을 아쉽게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 라켓만 들어도 되게 아픈 상태였었고. 하지만 시련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생애 첫 국제대회 2관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엔 처음으로 전지희를 꺾고 국가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하며 아시안게임 출전까지 확정한 신유빈. 상승세를 탄 만큼 이번 대회도 벼르고 있습니다. 관건은 중국의 높은 벽입니다. 지난달에만 중국 선수에게 3차례 패한 신유빈은 아직 중국 선수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중국 선수를 이기고 싶다는 마음은 그 전부터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목표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식과 여자 복식 등 3종목에 모두 출전하는 가운데 혼합 복식에서 깜짝 메달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무대에서 짝을 이뤄 좋은 성적을 올렸던 임종훈과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유빈이는 크게 못하는 기술도 많이 없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잘 하고 또 심리적인 것도 괜찮아서 옆에 사람이 있어서 혼자 외롭지 않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올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반드시 넘어야 할 만리장성. 신유빈은 다음 주 남아공으로 출국해 생애 첫 세계선수권 메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만루 위기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41살 베테랑 투수가 있습니다. 1군 최고령 투수로 팀의 필승조를 이끌고 있는 SSG 고효준 선수를 김수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4일 KT와의 홈경기 7회 만루 위기에서 마운드에 오른 고효준이 19살 어린 포수 조형우와 사인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묘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 만루에서 미소를 짓는 여유. 그리고 완벽한 궤적의 컵으로 삼진을 잡고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던질 때 최선을 다해서 하되 즐기자.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마운드에서 보여주셨던 웃음을 한번 카메라 보면 되게 당스럽게 어떻게 했더라?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즐긴다? 아니면 좀 뭐 주변에서 약간 뭐 섹시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투구 하나하나 인터뷰를 하러 걸어오는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데뷔 22년 차 베테랑. 얼마 전 오승환의 선발 등판이 더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같은 야구인으로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 클래스에 있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저렇게 자기 거를 던지기 위해서 저렇게 선발을 자청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누가 볼 땐 평범해 보일지도 모를 성적. 하지만 고효준은 불펜 필승조로 SSG의 선두 질주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더니 오늘 서울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 구름이 끼기는 해도 여전히 자외선이 강해서요. 특히 오후 시간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의 하늘빛은 점차 흐려져서 밤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이 끼면서 오늘 27.8도까지 올랐던 광주의 낮 기온이 내일은 23도로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24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또 아침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4도, 광주 2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토요일 아침 사이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